저는 조지아 평화 포럼을 섬기는 임춘식입니다. 어, 오늘 조지아 평화 포럼 화상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화상 토론회 순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인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강사님 소개가 있고, 그것이 끝난 후에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고, 그것이 끝난 후에 Q&A 타임,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1시간 정도 이 소개와 강의가 있겠고, 그 끝난 30분이 우리 Q&A 시간,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조지아 평화 포럼 회원들의 자랑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희 조지아 평화 포럼은 2023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대비 없이 참 운영을 잘했습니다. 자원자들의 후원으로 우리 박한식 이재봉 교수 강연에,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특별 강연에, 김준영 교수와 문장열 교수 토론회, 그리고 기류의 김대중에 관한 다큐 영화 상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홍순강 가수 평화 콘서트를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 또 강사로 이제 해서 매달 한 번씩 토론을 하다가 이제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코럴리 3개월마다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영 교수님이 20분 동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인혁 교수님이 20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적어뒀다가 두 강사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전희경 님이 채팅창의 질문들을 미리 검토하고 정리해서 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얘기 마치고 우리 김은아님,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이신데 두 분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현재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겸 동아시아 학부 학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서강대에서 국제학 석사, 캔사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허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 경제 및 금융 세계화의 정치, 동아시아 지역주의, 미중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저서로는 The Politics of South Korea가 올해 출간 예정입니다. 이인혁 교수님은 조지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테네시텍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동아시아 정치와 미국 외교 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Politics in North and South Korea 공저자이십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개혁 가능성,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 그리고 남한의 중재 외교 역할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다 박수로 환영하죠? 네. 최지훈 교수님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발음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영어를 좀 섞어 쓰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하이오 웨슬리언 최지영 교수고요. 오하이오 웨슬리언 유니버시티 리버럴스 칼리지고 캐피탈에 있는 컬럼버스 근처에 있고요. 해리스와 그 트럼프의 외교 통상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외교 정책 경험이 없고 대통령 선거에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계속 계승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의 외교 노선을 따라서 법과 규범, 그다음에 다자주의에 기반해서 글로벌 관여를 인게이지먼트를 계속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맹과 국제 협력을 상당히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추진했던 기술 수출 통제, 특히 마이크로칩,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페이퍼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어드밴스드 칩이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AI라든가 5G communications,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 컴퓨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밀리터리 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마이크로칩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칩스 액트,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런 바이든 2022년에 통과를 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임플리멘트해서 결국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략 사람들을 미국 내에 유치시켜서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계속 목표에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투자의 기회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술적 우위를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안 좋죠. 안 좋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바이든이 계속 유지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해리스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한미일 트라이래터럴 코어퍼레이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오래된 노선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동맹을 확대하게 되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만약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일부가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남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 사인을 해서 저 핵능력이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서 북한을 압박하고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들을 레귤러리 보내가지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에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핵 위기 시에 미국이 한국의 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핵 공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핵 공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는 정통적인 미국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핵 확산을 계속해서 억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북미 교착 상태가 사실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교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바이든과는 많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동맹 관계나 다자 협력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떤 거래적 외교를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다시 회귀를 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안보보다는 경제가 항상 우선입니다. 이 마인드셋 자체가 비즈니스 마인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당연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고, 뉴스에 의하면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 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 품목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중 경제가 기술 통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주요 물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 다시 대규모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발생하면 한국에도 좋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중국에 아직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이익을 많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아직까지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중국의 경제가 더 악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거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이든이 통과시켰는데 2022년에 그 주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쪽을 감세를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이걸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 아니면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 축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보 무임 승차론을 항상 주장해 와서 방위비 분담 400% 이상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많이 한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안에 있는 외교 커뮤니티 사람들도 상당히 막 놀라고 그랬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주한미군 축소라든가 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빅터 차 교수가 쓴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어, 트럼프의 지금 시큐리티를 보좌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직접 해서 알아본 바로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핵 개발을 하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고 해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리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유연하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리스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고강도 경제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핵자산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압력을 계속 주면서도 또 대화를 통해서 또 달리려고 하는 이 투 트랙 전략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를 하고 대신에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핵탄두 증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경제 제재를 해체해서 핵무기 동결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 보수 정권의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으로 해리스가 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속성, 포린 팔러스의 지속성, 통상 정책의 지속성, 그다음에 일단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와 핵 공유를 통한 한반도의 안보 유지라는 이런 데서 공감대를 바이든하고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벌이라든가 기업들도 당연히 해리스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죠. 그러지만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일단은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밸런스 오브 테러를 통해서 혹은 뉴클리어 피스라고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남한도 핵을 개발해서 핵 균형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와 그것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한 대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기독교라든가 보수 세력에서는 또 신념적인 또 이념적인 이유로 또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진보 진영도 사실 재밌는 것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 우리나라 진보도 미국의 민주당하고 이념적으로 외교적으로 노선이 많이 비슷했죠. 그렇지만은 그나마 트럼프가 돼야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낫지 않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따라서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Q&A를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은 더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이인혁 교수님,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조지아가 사실 고향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조지아에서 멀지 않은 테네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얘기하겠고요. 저는 뭐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말라 해리스랑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당선 시에 어떤 한반도에 어떤 정책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 경우에는 국제 이슈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배경을 말하면 이분이 검사 출신이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주 법무장관 이렇게 뭐 국제 범죄 조직을 기소하고 처벌했다는 거를 강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분의 이제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사라는 분들이 항상 범죄자를 만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세상을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고, 자기를 정의로 생각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거 와중에서도 이제 트럼프는 범죄자, 자기는 검사 이렇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트럼프와 이제 트럼프가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미국의 적대 세력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제 타협보다는 응징, 고립, 뭐 처벌 이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은 그냥 anything but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북 협상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자기의 어떤 시그네처 팔로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지금 성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푸틴이나 김정은 등한테 이제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고 뭐 러브레터를 교환했다 이런 것도 토론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상당 기간 이제 대북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가 알기로 이제 그 대북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은 사실 빌 클린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근데 클린턴이 협상할 때 당연히 공화당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 뉴트 깅그리치랑 이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흥미롭게도 트럼프가 대북 협상을 시작하니까 뭐 전통적인 네오콘은 반대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하면 오케이다 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리버럴 미디어라든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되게 그 북한에 대한 비판, 북한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예를 들면 뭐 하노이 협상 전에 그 진보 인터넷 매체라고 폭스 뉴스 말고 폭스 뉴스가 있는데 거기가 트럼프 하노이 합의안을 미리 입수하고 공개를 해가지고 여론 역풍을 일으켜가지고 결렬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기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싶어도, 지금 사실은 해리스가 하고 싶어도 미국 국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크라이나나 가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뭐 경제 문제, 그런 우크라이나 가자 문제가 어느 정도 만약에 풀려나가고 그다음에 트럼프 해리스가 승리한 후에 트럼프 영향이 좀 잦아들어 간다면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다면 대북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유지해왔고 협상을 항상 시도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정책을 봤을 때 그 동맹 우선 중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지지해왔기 때문에 지지를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중요 안보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굳이 좋은 점을 따지자면 예측 가능한 외교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때 이제 분담금 400% 인상 같은 무리한 요구를 했었는데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요구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적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때 진행된 한미일 삼각 공조 같은 것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또 거기에 좀 반대면은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그 한일 간의 화해를 조금 푸시하는 차원에서 그 위안부 합의라든가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경 정책이 민주공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산업 육성법, 인프라법 같은 걸로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도 바이든이 이어갔고 거기 플러스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패권적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뭐 정체성 문제나 인종 문제 같은 걸 봤을 때는 그 해리스 자체가 인도계 흑인계 여성이고 지금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인종 다양성 문제에서는 해리스가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아틀란타 스파 슈팅이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조지아 지금 평화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병철 목사님이 추모 집회를 조직했었다고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해리스가 당시 부통령일 때 아틀란타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안 커뮤니티에 나름 관심이 있고 다양성에 관심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시에 어떤 한반도 정책,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트럼프가 이제 군사주의적인 개혁주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나 세계에서 전쟁 위협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과거에 대북 협상을 했고 김정은과의 관계에 투자해 놓은 게 있고 대북 협상이 트럼프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선될 경우에 대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거기에 그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가 이라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군사 개입을 비판하고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해 보자면 버니 샌더스, 트럼프 두 사람 다 사실은 고립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군사 개입이 비윤리적이라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 트럼프는 사실은 개입에 미국의 이익보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군사 개입이 이익이 되거나 자기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사실은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예로 2018년부터 협상을 했는데 사실 2017년에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장본인이 사실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뭐 그런 얘기도 했고 I got a button, my button is bigger, working, 뭐 fire and fury 이런 얘기를 사실은 조금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사실은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함 상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 가능성이 30%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린지 그레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날 바에야 여기서 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 주변에서 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2018년에 1월 13일 날
하와이에 실수로 미사일 공습 경보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왜 그런 실수가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텍스팅으로 발리스틱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경보가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럼프랑 김정은이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트럼프가 핵미사일을 쐈구나. 이렇게 공포에 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서 이제 협상에 나오긴 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그 나토 그 군사비 분담을 늘리라고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 러시아가 뭐든지 하도록 해서 심지어는 나토 동맹국들을 침공하도록 인커리지 강조 혹은 뭐 조장을 해가지고라도 군사비 분담금을 늘리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사실 러시아한테 뭔가 그 청신호를 보내는 그런 식의 위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제 중동 문제를 봐도 지금 이란 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헤즈볼라랑 계속 군사 충돌을 갖고 있고 이란이랑도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란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란이 초토화될 것이다.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국가 지도자로서 충동적이고 조금 무책임한 면모가 좀 있어서 그런 위기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경우에는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런 공습이나 지금 민간인 학살이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막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 진보층에서는 바이든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면이 있죠. 근데 동시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인 지지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이 있던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일방적으로 이제 줘버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땅인 이제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 영토를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지자들 안에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바이든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면, 트럼프는 사실은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트럼프 핵심 정책을 만든 그런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력하고 중국 경제를 거의 박살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어, 트럼프가 이제 대북 협상을 했고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어떤 그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성과라고 하면 그 기존의 외교 문법이라든가 관료 시스템을 우회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협상을 했지만 정상회담 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성공을 이루어서 정상회담은 이제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되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어렵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공동 커뮤니케 2000년 이후에 방북을 고려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선거가 이제 부시가 이기면서 실패를 했죠.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그건 협상한 건 사실인데 엄밀하게 말해서 북미 협상의 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깔아준 겁니다. 트럼프가 잘했다기보다는.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임기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2017년에 신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라든가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평창 올림픽 초대했고 뭐 다 아시다시피 도보다리 회담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자체가 합의가 된 게 뭐냐면 정의용, 서훈 이렇게 문재인 정부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워싱턴에 브리핑을 갔다가 거기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2016년에. 저는 사실은 트럼프 이상으로 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합의라든가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그런 거의 정상회담 직전까지 간 업적을 이제 레가시가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제가 볼 땐 그걸 반드시 이어서 완성하려는 앰비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하면서 북한의 대화 협상을 시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랑 트럼프 이상으로 공조가 돼서 대북 정책에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노이에서 깨진 게 뭐냐면 결국은 CVID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선제적으로 완벽한 비핵화를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이제 북한이 계속 거부해온 리비아 모델을 요구한 거고요. 그 스탠포드의 유명한 이제 북핵 전문가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외교적 정치적 합의가 완전히 다 끝나고 지금 북핵 비핵화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그 테크니컬리 비핵화에서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스코프나 그런 그 북핵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그 핵 능력을 정도를 봤을 때 근데 그런데 사실은 바로 CBID를 하면 우리가 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비핵화의 로드맵이란 거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 네오콘 인사인 자기가 비판했던 네오콘 인사인 존 볼튼을 기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북 협상을 방해하게 했는데 그 볼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의 비핵화뿐 아니라 CBID뿐 아니라 생물학, 화학무기, 뭐 탄도미사일 발사대, 뭐 확인되지 않은 핵시설, 뭐 핵 개발 관련자들의 전환까지 뭐 모든 거를 다 요구를 했다고 했고요. 사실은 그 볼튼의 목적은 사실은 협상을 깨는 게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트럼프가 볼튼을 또 나중에 비판했어요. 근데 결국은 볼튼을 기용한 사람도 트럼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민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5개의 제재를 해제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거부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 그게 나쁜 딜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많게는 70%에서 80%까지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재라는 거는 스냅백으로 다시 뭐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나쁜 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전격적인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몰 딜을 해가지고 앞으로 딜을 이어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건데 이게 깨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정상회담에서 실제 협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 관료를 봤을 때 정상에 그때 앉아가지고 네 조건이 뭐냐, 내 조건이 뭐냐 이걸 따져가지고 들어줄래 말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이 할 때는 이미 그 관료들이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사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거기서 실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게 혁신적인 면이 있지만 그게 또 트럼프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좌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한테 연구 자료를 정책 자료를 보면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짧게 줘도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약간 불신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대북 협상 자체를 개인의 브랜드로 화를 시키고 정치적인 활용, 이거를 정말 풀어보겠다는 장기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되게 커요. 이게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백악관에서 그 정의용 그 서훈 이분들 만나가지고 김정은이랑 만나겠다고 전격 발표한 날이 뭐냐면 사실은 성추문 관련해서 그 트럼프와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 그 포르노 배우가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만나겠다 해서 이걸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취소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하노이에서 이제 협상을 할 때 이 성추문 이거를 이제 사실은 다 돈을 주고 뒷막음을 한 사람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완전히 비판하고 있었어요. 사기꾼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노이 회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밤새 TV를 봤고 심지어 정상회담 중 휴식 시간에도 나와서 TV로 청문회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가 오히려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회담의 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판단하기에 왁스뉴스가 이제 그 폭로한 회담 합의안이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이클 코엔이 나오면서 자기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판단하기를 인기가 없는 하노이 합의안을 통과를 하는 것보다 이걸 깨고 나와서 언론을 다 뒤덮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핵 문제를 정말 정직하게 끝까지 풀어본다기보다는 자기 이제 포도업스라고 하죠. 그냥 사진 찍고 뭔가 언론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거리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엄청난 굴욕을 가지고 6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굴욕을 느끼고 아주 분노를 했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도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북이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를 했고, 그다음에 핵 보유 지위를 아예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핵 그 능력을 가진 다음에 이거를 포기하기는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중재자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이제 윤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이제 대화 채널 자체가 끊어진 상태죠. 중재 외교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으로 이제 높지는 않지만 그 최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폴리티코라는 미국 잡지에서 이제 나온 설인데 뭐냐 하면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CBID가 아닌 비확산 그리고 핵 동결 그리고 군축을 목표로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를 같이 추진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왔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국내적 반발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NPT 체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나 관료들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핵무장을, 용인해 줄 거다라는 논리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시풀 싱킹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핵무장을 한국이 한다라는 것이. 어,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일단은 마치고 Q&A에서 할 한 텐데요. 5분 정도 괜찮습니다. 예, 예.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한반도, 그 비핵화 협상을 자체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페레스가 되는 게 유리하냐,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좀 복잡한 문제고, 또 한 가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반도, 한국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재 외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결국은 남한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국력이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미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행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비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은 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로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볼 때 그 확실한 철학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는 이제 1999년에 페리 프로세스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게 사실은 북미 공동 커뮤니케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윌리엄 페리라는 전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은 페리 프로세스인데 실제로는 임동원 프로세스였다. 자기가 거의 임동원이 해놓은 거를 거의 갖다 썼다라고 할 정도로 임동원 뭐 아시죠? 장관님은 거의 그 햇볕 정책의 아키텍트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정부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로 성과를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랑 이제 클린턴 정부 협력으로 관계 개선이 될 쯤에 갑자기 2002년에 북핵이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죠. 제임스 켈리가 이제 방북해가지고 근데 이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은 양자 대화를 원하고 미국은 대화를 거부하다가 다자 대화만 하겠다. 그때 노무현 정부랑 중국 정부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든 게 육잠 회담이에요. 뭐냐면 다자의 틀 안에서 양자를 하겠다. 그래서 양쪽을 다 끌어냈고요. 사실은 미국은 다자를 하면 북한을 고립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시 정부는 사실은 그 안에서 부시 정부가 고립이 됐어요. 왜냐면 뭐 그 당시에는 중국이 미중 그런 그 경쟁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니스트 브로커로 굉장히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남한이랑 그다음에 러시아도 사실은 그때 막 나가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부시 정부가 사실은 일방적인 CBID를 요구를 하다가 그거를
기준을 낮춰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이제 그 접근법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가 도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역할, 중국의 역할이 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트럼프를 끌어와서 이제 중재 외교를 한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론이 얼마나 좋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뭐 Master Deal Maker, The Great Negotiator 막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뭐 타임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미 협상의 상당 부분을 남한의 민주 정부들이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보수 정부들의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는 그 결국은 북한 붕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클린턴 정부가 협상이 되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걸다가 결국 회담에서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돼서 경수를 짓는데 건설만 70%를 뒤집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클린턴이 김영삼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북한 붕괴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붕괴되면 그거 누구 거 되냐? 남한 거 되니까 남한이 돈을 대라. 그래서 돈을 부담하고 사실 실질적인 영향력에서는 배제가 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시다시피 비핵 개방 3천 같은 아주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북한 붕괴론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대화 채널이 없었고 심지어는 오바마가 이제 그 대선 전부터 북한이랑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이제 비핵화와 종전 평화 체제를 교환하자는 상당히 적극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키리크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 오바마 정부가 이후에 전략적인 인내로 달려갔는데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그 미국 측 대표를 만나가지고 김정일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첩보를 얘기하면서 오래 못 버티니까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말고 그런 그 전략적 인내를 하자. 그게 사실은 오바마 정부에서 그 픽업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갔던 트럼프 정부조차도 협상으로 끌고 갔고 반대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오바마 정부도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그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는 교포 동포분들도 할 일이 있겠죠. 그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는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나머지는 Q&A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